1593년 음력 6월 29일 임진왜란 동안 벌어진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참혹했던 전투로 기억되는 진주성 전투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0배가 넘는 적을 상대로 9일간 치열하게 싸운 조선군이었지만 결국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인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사륙이 시작됐고 무려 5만이 넘는 민간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됐다고 합니다. 진주성 남쪽에는 높은 암벽이 있었는데 일본군을 피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암벽에서 뛰어내려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강을 헤엄쳐 도망쳤는데 이들을 추격하려고 강에 뛰어든 많은 일본 병사들 또한 물살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일본군 중에는 아키사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올 정도로 수영에 능숙했습니다. 아키사토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자신있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먼저 물에 빠졌던 조선인 2명이 그에게 매달리자 그 또한 별수 없이 익사해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장을 끌어안고 강에 몸을 던졌다고 알려진 농계는 실록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성을 수비했던 지휘관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상우병사 최경희와 김천일 등은 강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진주목사 서혜원은 죽는 걸 두려워해 숲속에 숨어있다가 오카모토라는 일본 장소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록인 음덕기에서는 서혜원이 마지막까지 용감히 저항하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최경희와 서혜원의 머리는 베어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10만이 넘는 병력을 잃은 일본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추가로 3만에서 4만의 병력 손실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잃고 남해안을 따라 쌓은 외성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명나라 또한 심유경을 보내 평화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일본에 요구한 조건은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 조선의 2 왕자를 돌려보낼 것,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음과 같은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조선 8도 가운데 4도를 일본에 양도할 것. 둘째, 화평의 표시로 명나라 황녀 1명을 자신의 아내로 보낼 것. 셋째, 과거 일본인들이 중국과 행했던 교육을 허가할 것. 넷째,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일본의 볼모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명나라나 조선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했던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는 죽이 잘 맞았습니다. 명나라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 협상을 시작하자 그를 시기했던 가토 기요마사는 명나라 측에 편지 한 통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가토 기요마사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며 자신만이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판단이 빨랐던 심유경은 가토 기요마사의 편지를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난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요마사가 쓴 편지를 보여줬고 그것을 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토 기요마사에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마음이 잘 통했던 이 둘은 이때를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이 둘은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중간에서 문서를 마음대로 위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하였던 나이토 조안을 명나라에 보냈는데 그의 손에는 위조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항복 문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원래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조건들은 삭제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지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되길 바라며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조정에서는 항복 문서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작한 것이라고 의심해 한동안 일본 측에 답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명나라에서도 전쟁에 대한 조선 책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호송의 상관이었던 경략 송은창은 어느 날 윤근수를 불러 명나라 조정에서 보낸 편지를 보여줬는데 조선이 일본을 방어하지 못해 중국까지 걱정을 끼쳤으니 조선을 2세기로 나누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중국의 속국으로 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응창은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정의 여론이 이와 같은데 너희 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도모할 것인가? 일은 내가 힘을 다하여 보류하였으니 그대는 돌아가서
그대 나라 왕에게 보고하여 좋은 계책을 세우도록 하라. 소흥창은 이여송처럼 군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명나라군의 보급 문제와 행정을 총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군의 행패가 심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외적은 얼레빛 같고 명나라 군사는 찬빛 같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받은 소흥창은 행패를 부린 병사들을 처형하는 등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흥창은 정적이었던 석성에게 탄핵되어 귀국했고 얼마 후 이여송 또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뒤인 1598년 이여송은 몽골군의 매복에 걸려 사로잡혔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흥창 대신 새로운 경략으로 온 고양겸은 조선 조정에 공문을 보내 강경한 어투로 조선을 질책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때까지 들어간 군자금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병사와 말의 손상 또한 적지 않으니 조정이 소국을 대우하는 은혜가 이 정도이며 황제의 끝없는 은혜 또한 이미 과분하다 하겠다. 지금 너희 나라는 식량이 다하여 백성이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지경인데 또다시 무얼 믿고 군대를 요청하는가. 고양겸이 언급했던 것처럼 백성들끼리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내용은 징비록에도 등장하는데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이었고 사람 뼈가 들풀처럼 흩어져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 중에는 스스로 일본군을 찾아가 음식을 얻어먹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이들에게 일본군에 복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선조는 무의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고집스럽게 강화에 반대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군의 진격 앞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망쳤던 그였기 때문에 명나라 조정에서는 그를 한심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체면을 구긴 선조는 왕위를 세자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고 신하들은 예의상 그를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선조의 선위 소동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국력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습니다. 조정의 과오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적이라고 의심하는 인물들을 잡아들였는데 이 중에는 의병을 모집해 일본을 상대로 열심히 싸운 의병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진 고문 끝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백성들은 이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카 도요토미 히데추구를 데려다 후계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0살이 넘은 고령에 덜컥 아들을 낳자 히데추구는 히데요시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1595년 히데요시는 히데추구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히데추구의 목을 효수해 그 앞에서 그의 처자 30명을 몰살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추구가 평소에 평판이 좋았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딱히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처사였고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 기반이 약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1595년 11월 명나라가 보낸 책봉사 이종성과 양방형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명나라 황제가 내린 칙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위에 책봉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화가 거의 성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양구는 소수의 병력만을 남긴 채 조선에서 철수했고 일본은 성의의 표시로 그동안 포로로 잡아두고 있었던 임해군과 순하군을 조선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책봉 정사였던 이종성은 겁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 사신들을 잡아 죽일 거라는 소문을 듣고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성이 칙서와 인장을 두고 간 덕분에 남아있던 책봉 부사 양방경은 책봉 정사로 행세하고 심유경은 부사가 되어 일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사신으로 황신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그가 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명나라 사신들이 도착한 것보다 훨씬 늦은 1596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신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왕자를 볼모로 보내지 않았고 사신으로 보낸 황신 또한 벼슬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사신들을 환대했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심유경을 접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데요시를 만난 심유경이 그에게 독약을 먹였다는 야사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의경이 자꾸 어떤 약을 먹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 히데요시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심의경은 그 약이 허약한 체질을 바꿔주는 강장제라고 소개하면서 히데요시에게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심의경이 준 약을 먹은 히데요시는 일시적으로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심의경이 준 약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약은 사람을 천천히 죽게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성을 낳은 심의경은 해독약을 먹고 살았지만 히데요시는 이후에 몸에 천천히 독이 퍼져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의경 또한 머지않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중국 사신을 위해 축하연을 베풀었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던 히데요시는 만력제가 보낸 교지를 읽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지에는 애초에 히데요시가 강화 조건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없었고 단지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에 책봉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격노한 히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의 국왕에 책봉하는 말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일본의 태압이다. 나 스스로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니시 유키나가 이놈을 당장 내 앞으로 불러와라.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의경이 몇 년간 합작한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명나라와 조선의 사신들은 도망치듯 조선으로 돌아갔고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불러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니시 유키나가가 세운 전공을 생각해 그를 죽이지는 못했고 대신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말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심의경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심의경은 얼마 후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잡혀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의경을 후원했던 석성 또한 강화협상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투옥됐고 몇 년 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 후 히데요시는 심의경과 함께 두 왕자를 돌려보냈음에도 조선이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과 조선이 일부러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교섭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쟁을 제기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이막인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습니다.